이채은 단편소설 아버지의 혼 2부 2학년에 올라갔을 때 독고 아저씨 부부가 공장을 그만두었다. 공장이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다는 것이었다. 공장을 그만둔 아저씨는 비탄에 잠겨서 술로 나를 지새웠다. 훈이 어머니는 식당으로 일을 나갔다. 언제부터인가 식구들은 점심을 먹지 않게 되었다. 다만 할머니만 미움 같은 죽을 드셨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등록금을 가져오라고 고지서를 주셨다. 나는 누구에게도 수업료를 달라고 말할 수 없었다. 무슨 까닭인지 이따금 어머니가 보내오던 돈도 끊겼다 했다. 훈이가 말했다. 내 엄마가 시집간 집에서 쫓겨났대.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나를 버리고 시집을 갔는데 쫓겨나다니. 하지만 나는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아저씨 집에 더부살이로 산다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이 집에 짐이 되는 것이 싫었다. 달이 고요한 동네에 낮게 떠 있을 때 나는 어디론가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다고 어머니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었다. 다만 숭인동산 너머의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갈망과 불안감이 커져갔다. 가출을 결심한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꿈을 꾸었다.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처럼 동묘 앞에서 지나가는 이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었다. 거리의 화가였던 것이다. 나는 친구들과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이스케키를 사주셨다. 그동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아버지를 잊고 지냈는데 아버지가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와의 마지막을 생각했다. 그때 화장터에서 불태워진 아버지의 시신은 하얀 뼈의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마스크를 쓴 화장장 아저씨가 그 뼈 조각을 절구에 넣어 절구공이로 방아를 찧어 가루로 만들었다. 그 가루는 네모난 나무 상자에 넣어줬다. 누군지 모르는 아버지의 친구분이 그 상자를 끈으로 동이더니 내 어깨에 메어주었다. 나는 그 상자를 가슴에 안고 어머니와 그 아저씨랑 산길을 걸어서 어느 산사까지 갔다. 그 절에 건물 한 채에 납골당이 있었다. 벽면 가득 유골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촛불과 향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독한 향에 취해서 어지러웠다. 나는 아버지의 유골함이 있는 그 산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물으면 무슨 답을 들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곳이 어딘지 나는 몰랐다. 화장터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인가를 갔었는데 6살인 내가 그곳이 어딘지 알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가출을 결심하고 아저씨에게 물었다. 삼촌 아버지의 유골함을 맡긴 곳이 어디예요? 글쎄 잘은 모르겠는데 보강사란 절이라고 들은 것 같아. 그런데 거긴 왜? 어젯밤에 아버지 꿈을 꾸었어요. 이제 규식이가 철이 들어가는가 보구나. 보강사가 어디 있는 절인데요? 불광동에 있을 거야. 아마. 그러나 어린 꼬마인 내가 당장 가출을 단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내 수중에는 동전 한 푼 없었다. 하지만 가출을 결심한 후 그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이 얻어먹는 것 같아 힘들어졌다. 한때 안식처였던 아저씨의 집이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이제 떠나야 한다는 가슴속에 속삭임을 들었다. 그런 떠남에 대한 유혹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다. 나는 돼지 저금통에 든 동전 몇 개를 꺼내 들고 지난 3년간의 인연을 접고 아저씨 집을 떠났다. 나는 학교에 가는 것처럼 태연하게 가방을 둘러맨 채 집을 나섰다. 훈이를 따돌리느라 아침도 먹지 않고 선생님 심부름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일찍 나왔다. 마침내 가출을 결행했으나 거리로 나서고 보니 막막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가 있을 뿐이었다. 나는 불광동 보강사라는 단어를 달달 외고 있었으나 불광동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몰랐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어른에게 불광동을 어떻게 가냐고 묻자 그 어른이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 어른이 가르쳐 준 대로 서울역에서 버스를 내려 불광동 행버스를 갈아탔다. 불광동은 멀고도 멀었다. 참을미가 나는 것을 겨우 참고 불광동에 도착했다. 보강사가 어디 있냐고 물어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 불광동만 오면 보강사가 거기 있으리라 믿었는데 낭패였다. 나는 갈 곳을 몰라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다. 나는 배가 고프고 외로웠다. 나는 처음으로 세상이 너무 무서웠다. 마침 길을 지나가는 스님이 보였다. 나는 그에게 달려가서 물었다. 아저씨 보강사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스님이 의아하다는 낯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터덜터덜 보강사를 향해서 걷기 시작했다. 걸어도 절은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해도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마침내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흐르는 개울물을 움켜쥐어 퍼마셨다. 늦은 봄날이었지만 물은 매우 찼다. 저를 찾았을 때는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나는 경내로 들어서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렸으나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유골함을 모셔놓았던 건물 같은 곳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잘못 찾아온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 그 절보다 이 절은 너무 크고 웅장했다. 나는 겁이 더럭 나서 아무도 없어요 라고 소리쳤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경내의 건물들은 문이 꽁꽁 닫혀 있었고 날이 어두웠는데 불을 켠 곳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재빨리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절 뒤쪽 가장 후미진 곳에 개집이 있었고 누런 개 한 마리가 거기 있었다. 개는 나를 보고 짖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나는 맥이 빠져서 개집 앞 이끼로 덮인 돌 위에 주저앉았다. 나는 개를 쓰다듬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일어설 수 없었다. 갑자기 전신에 맥이 풀리고 쓰러질 것만 같았다.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걷기만 해서 그런지 졸음이 쏟아졌다. 나는 개집에라도 들어가서 자야겠다고 생각했으나 개집은 나 같은 아이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작았다. 문득 개집 뒤에 있는 천막이 보였다. 나는 힘겹게 일어나서 그 천막으로 갔다. 천막은 크고 둥글게 접혀져 있었고 주변에는 마른 낙엽이 그득했다. 나는 낙엽을 긁어 모아 천막 안에 넣고 그 안으로 들어가 누웠다. 그러자 아늑한 기분이 들었고 나는 이내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온몸이 꼬부라지는 듯한 추위를 느끼며 눈을 떴다. 산짐승의 우우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으나 나는 무섭다는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떨렸다. 천막을 들치고 밖을 내다보니 새까만 밤이었고 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다. 나는 다시 천막을 끌어당기고 몸을 더욱 작게 만들어 웅크렸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 여우의 울음소리. 나는 꼭 눈을 감고 바람에 실려오는 속삭임을 들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아버지가 저벅저벅 다가오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눈을 감고 아버지 거기 계세요? 라고 속삭였다. 나는 또다시 까무룩해지는 의식을 느끼며 차원과 차원을 잇는 문턱을 넘어서서 아버지를 만나는 듯했다. 꼬마야, 여기서 뭐하니? 이 녀석 이러다 얼어 죽겠네.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처음 보는 노인이었다. 너 여기는 어떻게 왔어?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노인이 물었다. 나는 갓을 씌운 촛불을 켜들고 커다란 눈으로 나를 살펴보는 노인을 대답 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아버지를 찾으러 왔어요. 한참 만에 내가 대답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데? 저기 납골당에 있어요. 뭐라고 내 아버지가 납골당에? 하다가 그제야 내 말의 의미를 깨달은 노인이 기가 차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안되겠다. 일단 우리 집에 가자. 자, 엎혀라. 노인이 등을 내밀었다. 나는 노인의 등에 엎였다. 6. 노인의 집은 바로 절 아랫집이었다. 노인은 절에서 허드렛일을 해주며 살아가는 분이었는데 개에게 밥을 주러 왔다가 나를 발견한 것이었다. 나는 노인이 내준 밥과 뜨끈한 된장찌개를 먹고 이내 잠이 들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의 잠은 그날 잃어버린 나의 정기를 되찾아 주었다. 다음날 아침 나에게서 이 절을 찾은 사연까지를 들은 노인은 기가 차다는 표정이었다. 노인은 나의 나이를 물었고 나는 대답했다. 내 아버지의 유골함이 이 절에 있는 것은 맞냐?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그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온 정황을 설명했다. 노인은 아버지의 이름을 물었다. 노인은 집을 나가더니 한참 만에 돌아와서 말했다. 내 아버지가 여기 있는 것이 맞구나. 그런데 내 엄마는 어디 계시냐? 시집 갔어요. 그럼 지금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나는 그간의 사정 이야기를 모두 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었다. 그럼 그 독고 아저씨네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고아원을 알아봐 주마. 고아원은 싫어요. 노인이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다. 갈 곳도 없는 녀석이 무슨 배짱이냐? 고아원에 가면 학교도 다닐 수 있어. 그러나 그 소리는 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저는 아버지 유골함을 찾고 싶어요. 이 녀석아, 그걸 찾아서 어쩌려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후에 내가 말했다.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어쩌려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후에 내가 말했다. 아버지의 유골함을 보고 싶어요. 데려가 주세요. 노인은 그 산사에 있는 아버지의 유골함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이원근. 한자 옆에 한글로 쓰여져 있어서 나는 그 상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아버지의 상자가 많은 상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상자 제가 가져갈 수 있게 찾아주세요. 노인이 참 딱하다는 듯 말했다. 이 녀석아, 내가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증명을 해야지 절에서 내줄 수 있어. 하다못해 내 엄마라도 와야 찾을 수 있다고. 노인은 나를 데리고 절을 내려왔다. 노인이 말했다. 내가 고아원을 알아봐 주마. 그때까지 내 집에 있거라. 나는 이미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이원근의 아들인데 나를 어떻게 따로 증명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노인의 집은 작은 초가집이었는데 방이 2개 있었다. 놀랍게도 작은 방에는 그림과 그림 도구들이 가득 있었다. 이젤이며 물감, 그림 그리는 도구들이 또다시 아버지 생각이 나게 했다. 노인이 절에 일하러 갔을 때 나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학교에서 그림을 잘 그린다고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은 적이 많았다. 내가 그린 그림은 창백한 초록빛 아버지 초상화였다. 너 그림을 꼭 잘 그리는구나. 어디서 배웠니? 노인이 집으로 들어오다가 그림을 그리는 나를 보고 말했다. 네, 아버지가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분이 내 아버지시냐?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면 내 아버지가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동묘 앞에서 초상화를 그리셨어요. 그러자 노인이 놀란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럼 내가 이원근 화백의 아들이냐? 아까 그 이름을 보고도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구나. 정말 내 아버지가 동묘 앞에서 그림을 그리시던 건 맞느냐? 네. 그럼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 어디 남아있을 텐데. 제가 살던 독고 아저씨 집 다락방에 그림들이 있었어요. 노인은 아버지의 그림을 보러 가자고 벌떡 일어섰다. 나는 노인의 손에 이끌려 독고 아저씨네를 찾았다. 거기에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아저씨 집에 와 있었다. 엄마. 나는 그녀에게 와락 달려들고 싶었으나 어머니가 무척이나 멀고 낯설게 느껴져서 바라보고만 서 있었다. 아니, 이 녀석아 어딜 갔다 이제야 나타났냐? 얼마나 걱정했다고. 훈이 엄마가 내 등을 찰싹 때렸다. 내 뒤에 서 있던 노인이 헛기침을 했다. 모두의 눈이 노인에게 쏠렸다. 규식의 아버지가 이원근 화백 맞습니까? 노인이 점잖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습니다만. 독고 아저씨가 대답했다. 이원근 화백의 그림이 이 집에 있다기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림 구경을 좀 하고 싶어서요. 그림이 몇 장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왜요? 이 아이 이야기를 들으니 형편이 딱해 보여서요. 댁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이원근 화백 그림의 값어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그림을 내다 팔면 형편이 피일 수도 있을 것 같소이다. 그림을 한번 봅시다. 나는 이원근 화백의 술 친구였소. 아저씨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7점의 그림을 꺼내왔다. 노인은 아버지의 그림을 감격에 겨워서 껴안듯 가슴에 안았다. 노인은 흡족한 얼굴로 말했다. 맞군. 원근이 솜씨야. 이런 그림을 그리고도 빛을 못 보고 젊은 나이에 죽었다니. 7. 다음날 노인은 그림 판매상을 데리고 왔다. 그림 판매상은 만족한 얼굴이 되어 7점의 그림 모두를 사갔다. 나는 잘 알 수는 없었으나 상당한 금액을 받은 모양으로 어른들의 얼굴이 활짝 피었다. 규식이 엄마. 전에 살던 집이 나왔다는데 이 돈으로 집부터 삽시다. 독고 아저씨가 말했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결혼했던 남자와 헤어졌고 한때 붉었던 그녀의 뺨은 이제 후회로 창백해져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두고 떠난 것이 미안하다고 나에게 사과했다. 나는 다시 어머니와 우리가 살던 그 집에 살게 되었다. 나는 왜 나를 버리고 시집을 갔었느냐고,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는 따위의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가 딴 사람처럼 여겨지기는 했으나 그녀와 다시 살게 된 것만으로 무척 행복했다. 첫날 밤 아버지가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렸다.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엄마 아빠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벽에 어른거리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아버지의 혼처럼 흔들거렸다.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엄마 아빠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끝.